중소건설들 대표님들 150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찍혀 있으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 물가 아직 안 잡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준금리. 노르웨이는 전체 신차 판매 양에서 전기차가 93% 차지합니다. 시장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2차 전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는 지금 싼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머니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13일 머니인사이드 머니라이브 시작합니다. 거시경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또 금융불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금융불안도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물가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가 얘기도 할 거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네. 이제 먼저 거시경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 1년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실제로도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작년에 제가 23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네. 경제전망서 앞에 이제 수식어를 좀 붙이거든요. 네. 근데 뭐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네. 이렇게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니까 근데 2023년 경제전망의 앞에 붙는 그 주제로 Great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미를 내포했는데 네. 경기 침체 올 거다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습니다. 왔어요?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게 경기 침체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도체 실적이 6천억 이거는 1조 밑으로 떨어진 거는 정확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지 뭡니까? 또 뭐를 설명드릴까요? 무역적자 규모로 정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역적자 기록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예요. 자, 경상수지 연속 2개월 적자죠. 경기 침체입니다. 고물가가 아직도 남아있고 경기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현상을 경기 침체로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도 24년, 25년이 되면 훗날 23년 경제가 경기 침체였어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그래프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거. 네. 이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의 특징이 V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21년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21년 10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경제가 굳건히 버텨준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22년 1월 들어서 낮춰 잡았죠. 네. 그 이후에 전쟁의 충격, 인플레이션의 충격, 고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또 하향 조정했었고 네. 지난 월요일 날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역시 2.9에서 2.8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L자로 충분히 꺾여 들어가죠. 네.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여기 보시면 평년 대략 3.5%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3.5%가 채 안 된다. 그러면 경기 둔화 국면. 바로 22년입니다. 경기 둔화. 그러다가 3%도 채 안 된다.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꺾여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하드 랜딩. 그리고 그렇게 강하지 않게 꺾여 들어간다. 이거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현재 경제를 판단하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확실히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지금 거죠? 경기 침체라고 침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기 침체 현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놓여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네.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도 네. 좀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한국 경제는 유독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데 유독 한국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역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흐름인데요. 그래프는 유사하죠. 2020년에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나름 반등했다가 꺾여 들어가는데 지금의 시나리오는 세 번째입니다. 네. 1.9, 1.4로 꺾여 들어가죠. L자로 침체 국면이에요. 저는 이렇게 1.4%로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9로 전망했다가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1.9% 혹은 1.4% 이런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냐?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한국의 GDP 경제가 추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기억 아마 안 나실 겁니다. 1980년 아, 80.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충격. 이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어요. 자, 두 번째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이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5.1%. 진짜 어마어마한 역성장이죠.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 네, 자료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자료를 볼게요. 네,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이게 역성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경제를 보면 네.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보시면 각 기관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 10월에 1.9%로 전망했는데 KDI가 11월에 1.8%로 잡았고 또 한국은행은 1.7%로 잡았다가 이번 2월에 1.6%로 또 낮춰 잡았고요. 기획재정부는 1.6%로 잡았고 IMF는 이번 4월에 지난 월요일입니다. 1.5%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어요. 네. 근데 1.5에서 1.9까지인데 이 숫자 무언가인데 어떤 숫자인지에 상관없이 1.5에서 1.9%에 해당하는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아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는 놓여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물가가 치솟아요. 네. 근데 소득도 나름 같이 올라가요. 견딜만 하죠. 네. 근데 만약에 소득이 좀 떨어져요. 네. 싫어요. 그러나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견딜만 하죠. 그렇죠. 네, 같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그때. 그 못 견디는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런 경제를 인플레이션. 네. 둘 다 떨어진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치솟는데 반대로 소득은 떨어진다. 떨어지.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23년 상반기 지금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은 여전하고 4%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가 1.2%예요. 하반기가 그나마 1.5% 위에요. 그걸 더해서 네. 1.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상반기 이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을
같이 만나는 처음 만나는 국면. 그래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설명드렸었던 거예요. 답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계속 금융 또 은행 파산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 위기가 올까 하는 궁금증 가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은행 파산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름하여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 부실이 전이되는 일이에요. 실제 여러 경로를 타고 네. 전이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현상에 따라서 골마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 부실이라는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골마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그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SBB 사태가 그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골마 있는 부분이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BS의 부실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성향상 그게 부실해지면서 이런 금융위기까지 온 건데 지금 미국의 금융부실 상황은 커머셜 M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상업적.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다른 것.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피스가 있고요. 또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니까 우리나라에 골마 있는 부분은 부동산 PF 발 금융 부실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저마다 골마 있는 데는 다른데 어쨌든 그런 부실이 실제 위기로까지 전개될까?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3시에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 회의록을 제가 꼼꼼히 읽었었는데 계속 연거퍼서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스태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미국의 뱅킹 시스템은 사운드하다. 굉장히 건강하다. 그리고 리질리언트하다. 위기 극복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꾸 이런 문장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예, 계속 나왔었어요. 그만큼 금융부실 위협이 있었고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만큼 그런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 역시 경제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경기 침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금융불안이 어떻게 경기 침체로 연결될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금융불안이 경기 침체로 전개되느냐 그 경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말이죠. 금융부실 사태가 나타나면서 재밌습니다. 미국식 표현인데 largest bank가 있고요. 이거는 대형 은행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 25개 빼면 나머지 은행. 나머지. 미국의 은행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많겠죠. 많겠죠. 많은 것 같은데. 예.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략. 대략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죠. 큰 것만 기억이 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은행이 5,000개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25개 대형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3월 달에 중소형 은행들의 예치금, 뱅크 디파시지 어떻게 됐어요? 급감했죠. 네. 급감했는데 그때 어디는 늘었어요. 대형 은행들의 디파짓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형 은행에 저축했던 돈을 빼서 뱅크런이 발생해서 어디다 넣은 거예요? 큰 은행. 큰 은행 안전하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3월 말부터는 대형 은행들로부터도 디파짓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금융부실이 지금 전이되고 있는
소위 뱅크데믹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해가시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마 있는 부분이 다른데 미국의 골마 있는 부분들은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무실 공실률이 이렇게 치솟았죠.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이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뚜렷하게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발 부동산 PF 부실 이야기처럼 네. 결국 건설사들이 사무실 공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역시 커머셜 MBS 이게 온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실의 온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금융 불안 상황이 계속 전개될 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이 불안해요. 그러면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금융 부실이 막 있을 때 은행장으로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주고 싶으세요? 아니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대출을 못- 안 해주고 싶겠죠. 네. 꺼리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게 뭐예요? 대출 태도예요. 대출해주고자 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좀 깐깐해지. 깐깐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부실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어디가 특히 골마 있느냐 뭐 이 부분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PF 중에서 네. 특히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미분양 주택이 어디를 중심으로 늘까요? 미분양. 그게 신도시? 예,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 늘어요. 지방 중에서도 크게 많이 느는 지역이 경북, 대구, 충남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방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 어떨까요? 답답하죠, 지금. 계속 사람들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쌓이니까 갚을 능력이 손실되는데 중소 건설사,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실 위험에 있는 중소 지방 건설사들이 네. 어디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1금융권일까요? 2금융권일까요? 2금융권이겠죠. 이금융권에서. 왜 2금융권일까요? 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금융권.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또 이런 지방 중소은행들이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할까요? 지역에서는 인맥으로 많이 합니다. 그죠? 어떤 정형화된 담보 물건 설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라 인맥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설사들이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냐면 제가 실제 물어봤습니다. 네. 건설사 대표님들, 중소건설사들 대표님들 150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찍혀 있으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은행에다가도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소매금융 섹터의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네,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출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대출을 빡빡하게 해주니까 어디로 갈까요?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안 해주면 비싼 금리에라도 대출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금융권, 이금융권으로 삼금융권 계속 네. 밑으로. 그러니까 결국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이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실한 위협이 큰 그런 섹터가 어디입니까? 지방 중소 이 건설사들이고요. 이들이 결국 도산하거나 갚지 못하니까 금융부실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수록 보통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까요? 아니면 덜 해줄까요? 덜 해주겠죠. 우리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소극적으로 해주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대출 강화 여부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기준을 어떻게 한다? 까다롭게 한다. 강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다시 대출 강화하는 정도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 네. 그래프 보시면. 근데 이 강화하는 정도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하죠. 그죠? 그리고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또 강화하죠. 그죠? 최근에 또 시간에서 보시면 거짓말같이 부동산의 세계가 보입니다. 계획을 잡아라. 왜?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장난 못 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려면 퇴근하시다가 한번 쭉 보시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보입니다.